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에게는 못돼 퍼먹은 남편이 있었어요. 사귈 때 본색을 알았더라면 제가 결혼을 했겠어요. 완전히 모질이 찐빵이었습니다. 생긴 것도 어쩜 그렇게 호박이 뭉탱이 판박인지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런 망나니를 만났나 싶더라고요. 저와 연애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꼬셔서 장가를 가보려고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내 앞에서 연기를 해댔으니 제가 알 턱이 있나요? 물론 그걸 못 알아본 제 잘못도 있긴 하네요. 제 눈이 삐어도 단단히 삐었으니 맘 같아서는 제 눈가를 파버리고 싶네요. 저는 남편과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에게는 외동이었지만 저는 남동생과 여동생 한 명씩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암투병으로 오랜 기간 병원 생활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큰딸인 제가 집안일이며 동생을 뒤치다거리하며 아빠를 케어하는 일까지 다 도맡아 하곤 했어요. 아빠를 왜 케어하냐고요? 아빠 엄마가 나이차가 13살이나 났어요. 아빠도 적은 나이가 아니기도 했지만 엄마의 긴 투병 생활을 옆에서 지키시면서 몸도 많이 지치고 상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잘 돌봐드려야 했습니다. 갑작스런 엄마의 유방암 진단이 믿기지 않아서 수술만 하면 잘 나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재발하고 급기야 다른 곳으로 암이 전이가 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엄마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늙으신 아빠가 더 늙어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겁이 나서 저도 나름 힘들었어요. 엄마를 병간호를 하다가 아빠가 먼저 아파서 돌아가실까봐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아빠의 몰골이 말도 아니었거든요. 엄마의 병원비와 아빠와 동생들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한계가 오더라고요. 빚만 늘어가니까 붕어빵 장사도 해보고 바닥 장판 까는 보조 알바도 해보고 도배하는 것도 해보고 PC방 알바도 해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알바는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배달 전문점 피자집을 개업을 하게 되었어요. 말이 개업이지 5분기 하나만 둔 채로 피자 전문점에서 알바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 건데 그게 대박을 쳤지 뭡니까? 절실하면 못 이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가게를 차릴 여력도 없었던지라 그냥 집에서 피자를 구워서 팔기 시작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천천히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매출이 점차로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가게도 없고 알바 직원을 5명이나 둘 정도로 자리를 잘 잡았어요. 24시간을 영업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이상은 자본 적이 없을 정도로 몸은 힘들었어도 매출이 뒤따라 주니까 힘든 줄도 모르고 일을 열심히 했었죠. 그런 와중에도 엄마가 위중하셔서 일하다가 병원에 뛰어가기도 했었지만 제 가게 일은 생명줄처럼 여기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친정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신 날에도 가게 일을 놓지 못했어요. 장례식장에 있다가 가게로 뛰어오곤 했으니까요. 그때 경황이 없었던 때라 그런지 급히 장례식장에서 가게로 가려다가 마저도 외제차로 박아버렸었는데요. 인상을 팍 쓰고 내린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남편은 다른 집 문상객이었어요. 제가 상복을 입고 있어서 그냥 제 연락처만 받아주고 보내주더라고요. 그 인연으로 몇 번 만나면서 알게 된 남편은 모태솔로인 저에게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제 피자를 배달 주문해놓고서 맛있다며 정성스럽게 후기를 남겨주어서 제가 더 홀라당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아무튼 바빠서 연애할 시간도 없는데 나 좋다고 쫓아다닌 남자가 어디에 또 있겠냐며 그냥 이 남자랑 결혼을 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지금에서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가 이런 실수를 한 것도 다 일에 미쳐 있어서 결혼도 할 수 있을 때 빨리 해쳐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생긴 건 기생 오라비 같았지만 그만하면 무난하고 나이도 저보다 어린 데다가 시부모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결혼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마음이 헛헛했거든요. 속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는 기분이 참 필요했고 저에겐 힘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나만 혼자서 남편에 대한 환상을 키워왔다는 것을요. 제가 앞서서 언급을 했듯이 남편을 모질이 찐빵이라고 한 것이 딱 맞는 말이었어요.
저보다 2살이 어리긴 해도 무려 34살이나 퍼먹은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나도 할 줄 모르더라고요. 모든 것을 제게 다 맡겼어요. 하나부터 10까지 그러더라니까요. 저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심적으로도 의지할 상대가 필요해서 결혼을 했었는데 아이고 망했어요. 남들은 남편을 잘 만나서 팔자도 고치고 인생의 터닝포인트도 되어서 깨가 쏟아지게 산다는데 저는 어쩌다가 이런 남자와 멍청하게 결혼을 했는지 다 제 잘못이죠. 결혼 후에 바쁜 저를 대신해서 장인어른한테 안부도 가끔씩 묻고 처남과 처제가 어찌 지내는지 두루두루 잘 살피면 오죽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할 줄 모르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바빠도 시부모님께 할 도리는 다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보 온달이고 내가 평강공주라 셈치고 제가 다 하나하나씩 시켰어요. 이봐요 봉팔씨. 당신 처남이 곧 생일인데 만나서 밥도 한번 사 먹이고 돈 좀 쥐어줘. 왜? 당신이 하지 그래. 왜라니? 몰라서 그래?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 처남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만나면 할 얘기도 없단 말이야. 난 그런 어색한 거 딱 질색이야. 취업 준비생인 남동생을 좀 챙겨달라는데 그걸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나는 어머니랑 아버지랑 친하냐? 내가 네 부모님이랑 처음부터 친해서 나도 바빠 죽겠는데 안부 전화를 드리고 찾아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너는 우리 집의 며느리야. 너는 우리 집의 사위야. 그것도 장남 사위. 뭐? 장남 사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요새 세상에 장남 사위가 어디 있어? 난 그딴 거 몰라. 네가 동생들을 챙기고 싶으면 직접 해. 왜 나한테 시키고 자빠졌어? 뭐? 시키고 자빠졌다고 했어? 그래, 어쩔래? 남편은 아무리 말해도 제 말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난 네가 한 것과 똑같이 할 거니까 알아서 해. 네가 사위 노릇을 못하면 나도 며느리 노릇을 안 한다. 알았냐? 그랬더니 웃겼어요. 네 양심껏 잘 해봐.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남편과 시부모님을 잘 받들어 모셔야지. 남자는 그 맛에 결혼을 하는 거야. 알아? 참 골 때리는 남자였으니 싸움도 서로 손바닥이 맞아야 싸움도 불붙고 할 텐데 수준 차이가 나서 더 이상 상대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 지 얼마 후에 친정엄마의 기일이 다가왔는데요. 미리 말해주지 않으면 까먹었다고 할까 봐서 제가 그랬어요. 모레가 엄마 제사인데 기억하고 있지? 그래? 장모님 기일을 잊어버렸을까 봐? 이번엔 작은아버지랑 작은어머니 그리고 이모들도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날 반차를 내던지 미리 와서 제사 준비 좀 도와줘. 제사 준비? 벌써 그렇게 됐어? 벌써 그렇게 되다니. 넌 장모님 길도 기억 못하냐? 그러자 뜬금없이 네가 기억하잖아. 머리 쓸 때도 많은데 꼭 다 기억해야 해. 무슨 소리를 하니? 사위가 장모님의 기일을 기억 못하면 누가 해? 네가 장남 사위 노릇을 한 게 뭐가 있어? 또 시간 딱 맞춰서 오거나 늦게 오거나 하기만 해봐. 나도 싹 엎어버릴 테니까. 뭐? 엎어? 뭘 엎겠다는 건데? 하여간 네가 뇌용량이 좀 딸리긴 하나 보다. 그 말귀도 못 알아들으니 이세가 걱정이 된다. 그러자 혼자서 투덜거리면서 제게 그랬어요. 너 내가 기분이 나쁘면 다 잃어버린다. 뭘 잃어? 몰라서 그래. 네가 한 말 그대로 녹음해서 우리 엄마한테 모두 일러 바칠 거야. 조심해. 말하는 것도 전응할 수준이었어요. 그랬으니 대화도 갈수록 막히기도 했습니다. 그저 천불이어서 제 가슴만 칠 뿐이었어요. 그랬어도 설마 하니 친정엄마의 제사에 안 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친정엄마의 제사에 남편이 오지 않다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오전부터 미리 와 계신 작은어머니와 작은아버지는 계속해서 제 남편이 언제 오냐고 하시는데 민망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금방 올 것 같아서 대충 핑계를 댔었는데 남편은 연락도 안 되었어요.
이 썩을 자스가 안 오고 뭐해? 빨리 안 와? 묵묵부답인 남편에게 화가 치밀었어요. 남편을 계속해서 찾으신 아빠와 작은아버지와 이모에게도 거짓으로 둘러대느라 애먹었습니다. 친정엄마 제사를 마치고 늦은 시각에 집으로 온 제가 안방을 들여다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이 태자로 퍼자고 있었어요. 입에서는 술 냄새가 폴폴 나서 더 이상 깨우지는 않았었는데요. 더 웃긴 거는 주방에 가서 보니까 제가 아끼는 포도주를 3병이나 다 까서 마셨더라고요. 화딱지가 치밀었지만 술에 취해서 잠든 사람을 제가 뭐 어쩌겠어요. 다음 날에도 남편보다 제가 더 빨리 집에서 가기로 향했으니 남편과는 얼굴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며칠이 지났어요. 친정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아무리 바빠도 방서방한테 신경 좀 써라. 방서방이 어째서요? 어쩌기는 왜 말 안 했냐? 열병이 나서 며칠 동안 계속 아팠다더라. 열병? 이젠 사기까지 치고 자빠졌네. 아버지, 아프긴 뭐가 아파요? 그거 다 뻥이에요. 제가 아버지한테 이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서방, 엄마 제사 일부러 알면서 안 온 거예요. 제가 작은아버지랑 작은어머니한테 대충 핑계대서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출장 갔다고 말한 거고요. 그 새끼 완전히 야갔어요. 사위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좀 하는 것 봐서 내쫓아야겠어요. 그래도 친정아버지는 저를 탓하셨어요. 너도 웬만히 하지 그랬냐? 그래도 남잔데 자존심 있지. 방서방이 너보다 어리다고 너무 막 대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아시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내쫓겠다는 말을 하겠어요. 친정아버지는 오히려 저를 야단을 치셨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저 바빠요. 알았다. 네가 잘해야 방서방도 잘하지. 라고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는데 친정아버지 진짜 속마음은 그런 게 아니겠죠. 속으로는 사위가 미워 죽을 것 같은데 표현을 하지 않으신 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장모 제사에 포도주 펀마시느라 참석도 하지 않는 사위가 세상에 어디 있냐? 내가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가라. 그러자 톡으로 답을 해왔어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렸단 말이야. 그 기분으로 갈 수가 없었어. 미안해. 한 번만 봐주라. 너까지 그러면 어떡하냐. 천하에 철딱서니가 없는 남편이었어요. 저러니까 승진해서도 밀려났지. 인성도 바닥인데다가 능력도 없지. 뇌용량도 쬐끄만하지. 어디 하나 봐줄 데가 없더라고요. 이제 와서는 내게 동정심을 유발을 해서 나한테 붙어먹을 생각인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수작이었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실실 저를 피해 다녔어요. 확 쫓아내버리고 이혼해버릴까도 생각해봤지만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이혼하냐고 할까 봐서 좀 더 두고 보자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도 생각이 났고 또 아버지 칠순이 다가오기도 했거든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더욱 기력이 없어 보이는 아버지에게 불효를 하고 싶지도 않아서 좀 더 참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아버지 칠순이 곧 다가오는 건 알고 있겠지? 어? 벌써 장인어른 칠순이야? 내가 바쁘니까 네가 우리 아버지 칠순잔치 준비 좀 하는 게 어때? 같이 하면 되지. 뭘 나보고 하래? 넌 장남 사위잖아. 네가 나서서 잘 해봐. 그러자 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짓거렸어요. 장남 사위가 죄인이냐? 나도 바쁘단 말이야.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야? 이거 왜 이래? 내가 너한테 말을 다 못했지만 그깟 회사는 그만두고 나도 다른 일을 해볼까 해. 하던 일을 하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너도 피자를 팔아서 나보다 더 많이 벌잖아. 내가 승진에 밀렸는데 쪽팔리게 다니겠냐? 그래서 엄마한테 아부 좀 해야 돼.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네가 회사를 그만두든 말든 어차피 네가 나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니니까 상관 않겠는데 장인어른 칠순잔치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해. 네 아버지 칠순잔치인데 왜 나한테 그러냐? 그래서 제가 똑바로 노려보며 그랬어요.
그 말 진심이냐? 그랬더니 너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같이 하자는 말이지. 네가 나한테 다 맡기는 것처럼 말했잖아. 난 다른 사업을 준비하니까 바쁘다 이 말이지. 모질이 찐빵이었어요. 제가 남편을 뭘 믿고 친정아버지 칠순잔치를 맡기겠어요. 한번 해본 말이었는데 역시나였어요. 무능하고 게을러서 회사에서 쫓겨나는 주제에 다른 사업을 해보겠다니 기회를 준 것도 모르니 머리가 나쁘긴 상당히 나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제가 나서서 친정아버지 칠순잔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말이 칠순잔치이지 가까운 친척분들만 모시고 처처하게 식사를 하면서 간단한 음주가무만 즐길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때도 남편에게 제가 다짐을 받느라 말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건 맞지? 응. 그럼 다가온 주말에 아버지 칠순잔치를 하니까 다른 데로 내빼지 마라. 그러자 귀를 의심하는 말을 했어요. 뭐? 그날은 안 돼. 무슨 말이야? 왜 안 돼? 나한테 미리 말했어야지. 모레가 칠순이시잖아. 왜 하필 주말에 하냐? 미치고 환장하겠다. 일하지 말고 칠순잔치 오라고 하면 되겠니? 아무튼 안 돼. 엄마 모시고 일본 여행을 가기로 했단 말이야. 완전히 웃기고 자빠졌더라고요. 화도 나지 않았고 그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하필 장인 칠순날 일본 여행이냐? 네가 말을 해줬어야지. 그날 할 줄 몰랐어. 장인 칠순잔치 준비는 함께 하자고 한 건 너였어. 네가 관심을 가졌으면 언제 하는 것쯤은 바로 알았겠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으니까 당장 일본 여행 취소해. 그러자 버럭 화를 내면서 그랬어요. 네가 뭔데 우리 엄마랑 모처럼 일본 여행을 갔는데 취소하라 말아야. 일본 여행을 지금 안 가면 어머니가 어떻게 되시니? 얼마든지 다음에 갈 수 있잖아. 하지만 당신 장인어른 칠순잔치는 다시 안 돌아와. 라고 했더니 남편이 제 앞에서 싹싹 빌면서 그랬어요. 자기야, 그건 안 돼. 내가 엄마한테 알랑방구를 잘 껴야 엄마가 나한테 돈을 잘 대주실 것 아니냐고. 내가 잘 되면 너도 좋은 것 아니냐. 엄마한테 돈 빼내려고 장인 칠순잔치를 냅두고 일본 여행을 가겠다는 거지? 그럼 어떡하냐. 내가 돈이 어디에 있어. 엄마 돈이 결국 내 돈인데 설마니 안 주시겠어? 엄마가 내 돈줄인데 엄마한테 알랑방구를 잘 껴야지. 그렇지 않아도 아들이 효자가 됐다면서 좋아하셔. 거의 나한테 넘어오셨다니까. 내가 일본 여행을 가서 엄마를 꼬셔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할 테니까 봐줘. 그래? 그 말 진심이냐? 어머니 돈이 탐이 나서 그런 거야? 단물 빼려고 일본 여행 어머니 모시고 다녀오겠다는 거야?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장인어른한테는 네가 해외 출장을 갔다고 해. 알았지? 남편의 그 말을 들은 저는 휴대폰을 들고 어디론가 톡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에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이게 뭔 소리냐? 뭔 소리긴요. 하도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길래 제가 녹음한 거예요. 뭐시여? 봉팔 이 새끼 바꿔라. 그래서 제가 건넌방인 남편에게 그랬어요. 봉팔 이 새끼 바꾸라신다. 너 이제 어쩌냐? 붕어 새끼 마냥 영문을 몰라서 눈만 뻐끔거리다가 엉겁결에 건네받은 제 휴대폰에서 시어머니 앙칼진 목소리를 듣더니 사색이 되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바른 대로 말해. 너 나한테 돈 빼내려고 일본 여행을 가자고 했냐? 어? 엄마, 아니야. 내가 왜 그러겠어. 너 당장 이 집으로 와. 엄마가 어떻게 하셨지? 귀신 고칼 누르시네. 자기가 일로 바친 거야? 그렇지. 네가 한 말 그대로 녹음을 해서 보냈더니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네. 너 이제 어떡하냐? 얼른 가봐라. 갈 때 네 짐도 함께 챙겨가. 뭐? 그게 또 뭔 소리야? 뭔 소리긴. 내 집에서 나가. 네 짐은 다 챙겨서 네 엄마한테 가. 안 그러면 쓰레기장에 다 버릴 테니까. 너 미쳤어?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이혼이야? 그래서 제가 눈을 뿌라리며 남편에게 그랬어요. 이게 어따 대고 누나한테 반말이야. 나한테 쫓겨난 것이 서러우며 소송 걸어. 알았냐? 그러자 비굴하게 남편이 그랬습니다. 자기야, 진정해. 내가 엄마랑 일본 여행 안 가면 그만이잖아. 장인어른의 칠순잔치를 앞두고 우리가 이혼을 하면
불효야. 웃기고 자빠졌네. 너 같은 거다고 이혼을 한 것이 효도다 멍충아. 라고 하며 남편을 그 오밤중에 쫓아냈습니다. 제가 이럴 줄은 몰랐을 거네요. 남편을 쫓아내면서 제가 그랬어요. 공동생활비로 예금을 들었던 것은 내가 갖는다. 그동안 입혀주고 채워주고 먹여줬으니까 불만은 없겠지? 잘 가라. 그 후로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잘못을 모른 채 나 때문에 좋았던 모자 사이가 금이 갔다며 난리방구로 쳐대더니만 제 풀에 꺾였는지 잠잠해졌어요. 역시 모질이라 잘 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도 저의 이혼 결심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셨어요. 잘해 불었다. 애도 없이 헤어졌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의 교통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15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홀로 사시고 계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둘째 며느리고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 형님과 아주버니는 지방에서 시어머니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사시는 유일한 낙이라곤 밭에서 기른 부추나 배추 그리고 호박과 가지와 고구마와 고구마 순 등을 챙겨서 자식들에게 보내주는 재미였어요. 저는 멀리 사는 자식이라서 택배로 보내주신 편이었으나 형님네 집에는 직접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가시곤 하셨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약하신지라 늘 그러시지 말라고 해도 듣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그러셨습니다. 에이구, 나 아직 죽을 날이 멀었다. 벌써부터 산송장 취급은 하들들 말어. 내가 이런 재미로 살지 무슨 재미로 살겠냐? 자식들 줄 욕심에 몸도 움직여가며 운동도 하고 얼마나 좋아. 시어머니는 늘 그러신 분이셨어요. 형님이 아주버니와 함께 맞벌이를 하시는 터라 수시로 시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달려오셔서 형님애들도 돌봐주시고 집안일도 다 도맡아 하시다시피 하시곤 했습니다. 그러시다가도 할 일을 다 했다 싶으시면 곧바로 시골로 내려가셔서 농작물을 가꾸기 바쁘셨어요. 그날은 일요일 오후 4시쯤이었다고 하던데요. 시어머니께서 큰며느린 형님과 아주버니가 주말에 모처럼 쉬는데 일거리를 싸들고 왔다고 할까 싶어서 일부러 늦은 시간에 형님 집으로 가려고 양손에 이것저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터미널에 도착을 해서 얼른 택시를 잡아타려고 횡단보도를 막 건너려던 참이었다고 했습니다. 정성껏 챙겨온 싱싱한 오이와 상추와 고추로 반찬을 만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형님과 아주버니가 출근하기 전에 밥상을 차려서 먹이고 가져오신 열무나 무로 김치도 담가주고 오실 생각이셨대요. 양손에 무겁게 들고 온 짐 때문이라도 아주버니나 형님에게 연락을 해서 데리러 나오라고 할 법도 하신데 성가시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저녁 식사 전에 큰아들네 집에 가서 저녁밥을 맛있게 해먹이고 싶으셔서 마음이 바쁘셨다고 하셨어요. 터미널에 도착을 하자마자 택시 승강장에 가려고 하는데 마침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 가까이 있는 갓길에 자동차 한 대가 서 있어서 그 차가 가기 전에 앞서서 갈 생각으로 최대한 빨리 뛰어가려고 하셨다는군요. 80대인 고령의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뛰면 얼마나 뛰었겠어요. 하필 같은 차에서 사람을 내려주고 막 출발하려던 그 차와 시어머니가 살짝 부딪히게 되셨고 그 반동으로 뒤로 크게 낮아빠지셨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양손에 짐만 아니었어도 그렇게 세게 넘어지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하셨어요. 오른손 팔목 골절상에 전치 10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교통사고 소식을 받고 달려간 형님과 아주버니는 그래도 다른 데는 이상이 없으시고 팔목 골절상만 입으셔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했습니다. 가해자인 여성 운전자가 거듭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하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막 출발하려던 참이어서 제가 운행 중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할머니도 보이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저도 어리둥절합니다. 아무튼 제가 부주의한 탓이네요. 거듭 죄송합니다. 그런 가해자인 여성분에게 시어머니가 그러셨대요. 너무 그러지 말아요. 내가 그쪽 차가 지나가기 전에 얼른 갈 욕심에 무리하게 뛰어들어간 탓이에요. 내 잘못도 있으니까 너무 그러지 말아요. 내가 더 미안하잖아. 그 말에
아주버니와 형님이 성질을 퍼럭 내며 그랬다네요.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엄마는 오늘 이 사건은 하늘이 도와서 망정이지 하마터면 돌아가실 뻔했다고요. 노인네가 뛰면 얼마나 뛴다고 이런 사고를 내냔 말이에요. 어휴, 세상에 어떻게 했길래 팔이 부러지겠대요. 어머니, 다른 데서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가해자 남편분도 찾아와서 90도 각도로 머리를 숙이며 100번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더라고요.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그러셨답니다. 수철아, 수철이 애미야. 그러지 마라. 말을 들어보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놀랬겠냐. 내가 아니고 젊은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팔목이 부러지지도 않았을 텐데 운이 없던 거지. 시어머니 그 말에 아주버니가 기가 막혀서 더 길길이 날뛰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이, 이봐요. 당신네들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약한 분인 걸 이용해서 대충 만만히 넘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요. 당신네들은 콩밥 좀 먹어봐야 해. 내가 합의 안 해줄 테니까 알아서 해.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런 아주버니를 말리셨대요. 뭐하러 복잡하게 그러냐? 저 사람들도 일하는 사람이라 바쁜 사람이야. 나한테 2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대충 합의를 보자. 그 말에 아주버니와 형님이 노발대발 했답니다. 어머니는 뭘 모르시면 가만히나 계세요. 2천만 원이 뭐예요, 2천만 원이? 이런 큰 사고에 2천만 원으로 때우겠다니 도둑놈 신부 아니에요. 전치 10주 교통사고를 낸 주제에 아주 기본이 안 된 종자들이네. 아주버니와 형님이 돌아가며 가해자 여성분과 그 남편분에게 삿대질까지 해대며 험악하게 말해도 그저 머리만 조아릴 뿐 다 듣고만 있더랍니다. 사람을 치워놓고 단돈 2천만 원으로 싹 없던 일로 덮으려고 해? 니들이 사람이야? 그러자 가해자 여성분의 남편이 물었답니다. 그럼 얼마를 원하십니까? 기회는 이때이다 싶었는지 아주버니가 그랬다네요. 내가 합의해줄 줄 알았냐? 급한 건 그쪽이지 내가 아니니까 절대로 합의는 안 해줄 거야. 어디 사망사고로 갈 뻔한 교통사고를 뻔뻔하게 2천만 원으로 때울 생각을 하냐? 난 합의 같은 거 안 해줄 테니까 여기 오지도 마. 알았어? 라고 하며 막무가내로 쫓아냈답니다. 사망사고 좋아하시네. 억지도 웬만해야지. 그렇게 세게 나와야 협상이 유리했으니까요. 병실 밖으로 죄인 취급받으면서 쫓겨난 가해자 여성분과 그 남편분에게 형님이 다가가서 그랬대요. 당신들도 양심 좀 있어봐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으면 교통사고 중대과실에 해당이 되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는 것쯤은 알고나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합의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얼마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제 입으로 꼭 말을 해야 하나요? 기본 6천부터 깔고는 가야죠. 우리 어머니가 저리 말짱해 보여도 나이가 있으신지라 내일 일은 모르는 법이에요. 당신들 눈에는 팔목만 곧절되었으니까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말에 놀란 가해자 여성분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랬대요.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건 너무하세요. 6천만 원이라니 어머니 말씀 못 들으셨어요? 당신 어머니가 제 차에 뛰어든 거라고요. 제 차 바퀴가 횡단보도 선을 밟은 탓에 무조건 과실을 인정하고 2천만 원으로 합의를 봐주는 것도 최대한 배려를 한 거예요. 저도 알고 보면 피해자라고요. 아주버니와 형님의 계속되는 삿대질과 험악한 말과 욕설에도 꾹 참고 머리만 조아리고 있던 가해자 여성분이 드디어 열불을 내더랍니다. 그래서 형님이 더 언성을 높이면서 그랬대요. 이것 좀 보게. 사람을 채워놓고서 자기가 피해자라니. 말이야 방구야. 당신 콩밥 좀 먹어야겠어. 사람을 치다뇨. 당신 어머니 말씀을 콧구멍으로 들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내 차에 박았다고요. 하필 내 차가 횡단보도에 선을 밟고 서 있는 바람에 재수가 없이 2천만 원으로 합의를 하자고 한 건데 멋이 어째요?
당신 어머니가 합의를 하자고 하셨는데 당신이 왜 난리야? 그러자 형님이 실실 웃으면서 그랬대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적이 없으시대. 이제는 막 사기까지 치고 자빠졌네. 안 되겠어. 6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을 깔고 시작해야겠어. 완전 약질들 아냐. 사기를 친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당신 어머니가 하신 말들을 다 녹음했어. 어디 누가 사기를 친 건지 들어봐요. 그 말에 형님이 흠칫 놀라며 가해자 여성분이 녹음한 것을 자세히 들어봤대요. 아이고, 내가 미안해요. 내가 마음이 바빠서 그냥 차가 멈춰 서 있길래 얼른 뛰어서 지나간다는 것이 내가 짐이 무거운 바람에 그쪽 차에 살짝 부딪혀서 내 짐 때문에 뒤로 나자빠진 거요. 다 내 잘못인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미안해하니까 나도 몸둘 바를 모르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이 우격타짐으로 그랬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이 제정신이겠어요? 그 와중에 녹음까지 하고 말이지. 당신네들 절대로 합의를 안 해줄 테니까 그래 알아. 우리 어머니는 아들 말만 듣는 분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날에도 병원에 찾아갔더니 여전히 험악한 소리를 질러 댔다네요. 뻔뻔하게 여기가 어디라고 또 기어와요. 그래도 얼른 합의를 보고 싶은 욕심에 가해자인 여성분과 그 남편분이 그러더래요.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할머니께서 드실 과일과 며느님이 간호하시면서 드실 반찬 좀 사왔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잘 해결해 봅시다. 그럼 합의금으로 1억을 내놓으실 건가요? 라고 하자 그 말을 무시하고 시어머니에게 그러더래요. 다른 곳은 불편하신 데가 없으십니까? 그러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태도를 바꿔서 인상을 팍 쓰시면서 그러셨다네요. 내 몸이 말이 아니여.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리고 난 그때 일은 잘 생각이 안 나. 머리도 다쳤단께.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형님과 아주버니와 함께 입을 잘 맞췄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서도 그러셨대요. 내가 뭘 잘 몰라서 그랬는데 내가 차로 달려든 게 아니여. 그쪽 차가 나한테 달려들어서 내가 그쪽 차에 친 거요. 말은 바로 해야지. 안 그래? 그래서 한숨을 쉬며 가해자 여성분이 시어머니에게 그러더라네요. 할머니, 저에게도 할머니 연세 친정 어머니가 계세요. 아드님과 며느님이 그런 적 없다고 하라고 시켰어요. 2천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닌데 얼마의 합의를 보고 싶으세요? 1억은 받아야 한다고 하던디. 라며 얼버무리시길래 형님이 그랬대요. 어머니, 왜 말씀이 기어들어가세요? 우리가 합의를 안 해주면 이 여자는 감방을 가는데 지금 1억이 문제겠어요. 그러자 가해자인 여성분이 조용히 그랬대요. 저는 돈이 처쟁겨져 있다고 해도 감방을 가는 게 무서워서 억제 요구를 다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쪽 맘이니까.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놀란 것이 형님이었대요. 뭐시 어째? 이제 막 나가자는 거요? 그러자 그 가해자 여성분이 형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더랍니다. 그래, 아줌씨랑 아저씨가 막 나가자는데 내가 별 수 있겠어요? 내가 합의를 포기하고 감방 살면 그만이지. 안 그래요? 억울하게 이런 수모를 다 당하면서 내가 미쳤다고 돈까지 갖다 바치겠어요? 합의를 하기 싫으면 하지 말란 식의 가해자 여성분의 기고만장한 태도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형님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그랬다네요. 뭐 이런 쌍꺼지들이 다 있어? 니들처럼 기본도 안 돼 있는 것들은 철창에 갇혀봐야 정신을 차리니까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 내가 절대로 합의는 안 해줄 테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2달 동안이나 합의를 해주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형님과 아주버니가 쌍으로 협박 전화를 해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최소한 1억은 못 받아내도 8천만 원이나 최소한 6천만 원을 뜯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업무에 방해가 된다면서 가해자 아주머니가 전화를 아예 안 받길래 형님과 아주버니는 살짝 걱정을 하기도 했다네요. 너무 어거지 써서 시어머니 합의금을 뭉탱이로 받아내볼까 했다가
아예 한 푼도 못 받는 게 아닌가 해서요. 그래도 여전히 합의금을 두고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 중대과실에 전치 10조나 나왔으니 제대로 우려먹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그 즈음에 형님의 둘째 딸이 의대 다니는 야문놈 하나를 물어왔더랍니다. 엄마, 얘 어때? 생긴 건 괜찮네. 뭐하는 놈이요? 엄마, 교양 없긴 놈놈 하지마. 의대생이야. 엄마도 알지? 내 로망이 의대생을 하나 꼬셔서 취직하는 거. 정말요? 그럼요. 게다가 대박인 건 이 친구의 엄마가 이쪽 지역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시래. 뭐? 여기 사는 사람이요? 그렇다니까요. 나 이 친구랑 결혼을 할래요. 내가 얼마나 이 친구한테 공을 들였는지 모를 거예요. 엄마도 잘만 하면 의사 사이를 보게 될 테니까 언니보다 먼저 저를 시집을 보낼 생각을 하세요. 아셨죠? 알다마다 내가 의사 사이를 보는데 빚을 내서라도 꼭 결혼을 시킬 테니까 넌 그 애랑 잘해봐. 걱정 마. 거의 다 나한테 넘어왔으니까. 그런데 말인데 엄마, 그 친구가 그러는데 내 시어머니 되실 분이 재수없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필 악질을 만났다고 하시더래. 합의금 다 뜯어내려고 아주 거짓대처럼 지랄이래. 아, 그래? 그나저나 니들 어차피 결혼을 할 거면 미리 약혼이라도 하는 게 어떠냐? 엄마, 오버하지 마세요. 결혼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한번 얼굴 좀 보자. 그 친구가 괜찮으면 내가 한번 얼굴 보여줄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나저나 할머니는 괜찮은 거죠? 응, 괜찮아. 골절이지. 그냥 금이 간 정도야. 오히려 잘 됐지 뭐냐. 그 덕에 엄마랑 네 아빠가 돈 벌게 생겼으니 말이다. 그게 왜 엄마랑 아빠 돈이야? 할머니 돈이지. 할머니가 돈 쓸 데가 어디 있어? 다 우리가 알아서 써야지. 네, 알았어요. 그런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의 병실에 가해자인 아주버니와 그 남편분이 합의하자는 말에 함께 왔더래요. 2천만 원에 100만 원을 더 얹어드릴게요. 한약 한 재 지어드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제 성의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자 또 아주버니가 큰 소리로 성질을 냈습니다. 내가 2천만 원에 합의를 볼 거였으면 진작에 받겠죠.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3천만 원으로 합시다. 아니, 말이 다르잖아요. 제가 2천만 원에 합의를 볼 의향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또 말을 바꾸시나요? 그러자 또 아주버니 입에서 허음악한 말이 튀어나왔어요. 야, 이런 개자석을 봤나? 잘못하면 한 대 쳐맞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 싶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가해자인 아주버니 부부가 병실을 막 나서려고 하는 찰나에 누군가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순간 깜짝 놀라면서 가해자인 아주머니가 그랬어요. 아니, 아들아, 네가 여기 웬일이냐? 엄마야말로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때 그 뒤에서 아리따운 아가씨가 얼굴을 빼꼼 내밀며 놀란 토끼 눈을 뜨면서 엄마라고? 응, 수키야. 우리 엄마랑 아빠야. 인사드려. 깜짝 놀란 형님의 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차수키라고 합니다. 그래? 네가 수키구나. 근데 여기는 무슨 일로 왔니? 그 말에 형님이 기절초풍을 했는 줄 알았답니다. 뭔가 일이 잘못 틀어진 것을 직감을 한 형님이 수키에게 물었어요. 수키야, 이분들 어떻게 아니? 엄마, 이분들은 영재 부모님이셔. 나도 여기서 처음 뵌 건데. 그 말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다네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은 영재만 밝게 웃으며 형님네 부부에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재라고 합니다. 수키가 할머니 병문안을 가자고 해서 왔는데요. 저는 수키 친구입니다. 그 말에 형님네 부부는 입을 쩍 벌리고 석고상이 된 것처럼 순간 굳어버렸대요. 가해자 여자분이 입이 사유로 점찍어 둔 의대생인 김영재 어머니였다니 이게 무슨 조화인가 싶었다네요. 갑작스런 태세 변환에 웃기기도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네요. 돈 몇 푼을 받아내려고 그토록 2달 동안 합의도 안 해주고 줄다리기를 했었는데
돈 한 푼 안 받아내고 합의를 해줬다네요. 웃기지 않나요? 그깟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었대요.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말입니다. 퇴원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며느님과 아드님이 합의금은 필요가 없다고 해서 땡전 한 푼 안 드리고 운 좋게 합의를 해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2천만 원을 계좌를 이체를 해드렸는데 다시 돌려주셨으니 저는 덕분에 보험금도 탔으니 보약한 채 지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풀린 줄 착각하고 형님이 그랬대요. 우리 숙희랑 댁 아드님과는 오래도록 깊이 사귀는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딸을 이쁘게 봐주세요. 그러자 딱 잘라서 그러더랍니다. 저는 다 좋아도 개념이 없는 아이는 딱 필색입니다. 네? 개념이 없다뇨? 엊그저께에도 일본 여행을 다녀왔던데요. 그게 어때서요? 광복절에 일본 여행이 말이 됩니까? 게다가 내 아들과 쉽게 제주 여행도 가고 그러던데 아무데나 막 굴러다닌 내가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웃겨. 형님은 그 말에 얼굴이 새빨개졌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로 반박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래요. 형님이나 형님의 딸이나 모전여전이었으니 남 좋은 일만 실컷 하기만 하고 실속은 하나도 못 차렸으니 자업자득이죠. 누굴 탓하겠습니까?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한테는 엄마가 두 분이 있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고요? 저를 낳아준 생물학적 어머니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마음으로 낳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분 다 제 어머니이긴 맞아요. 저를 낳아준 어머니는 아빠와 미혼인 채로 저를 낳은 후에 곧바로 헤어졌어요. 두 분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외할아버지가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던 엄마와 가난하고 별 볼 일이 없던 집안의 아들인 아빠와는 절대 결혼을 허락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헤어지게 되셨대요. 저를 낳아준 엄마는 오빠들이 셋이나 있는 집의 늦둥이 딸이었어요. 그 귀한 딸이 임신을 하고 저를 낳았음에도 외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아빠가 먼저 저를 데려다가 키우는 조건으로 엄마와 헤어져 주겠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때 엄마는 아빠가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쉽게 엄마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엄청 섭섭했다고 했습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아빠 형제들이 외할아버지한테 무시를 받고 수모를 당해야만 했던 것이 못내 견딜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포기하게 되셨는데요. 졸제 외할아버지와 아빠 때문에 어린 딸을 빼앗기게 된 엄마는 기가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랑 함께 살 생각으로 저를 낳았는데 쉽사리 엄마를 포기한 아빠가 너무 미웠었다고 했습니다. 어린 저를 할머니와 고모가 키우시다가 아빠가 지금의 엄마를 만나서 결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애 딸린 남자한테 누가 시집을 오려고 하겠냐며 결혼도 포기하고 살 생각이셨는데 엄마가 아빠 앞에 짠 하고 나타나셨대요. 소아과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던 저를 키워준 엄마는 아빠가 어린 저를 안고 와서 열이 불덩이라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었는데 아빠가 제가 아플 때마다 엄마가 근무하던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엄마가 아빠가 안쓰러워서 더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엄마는 제가 눈에 밟히고 걱정이 되어서 제가 괜찮은지 아빠한테 먼저 전화로 물어보곤 했대요. 전생에 저와 엄마가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항상 제가 신경이 쓰이더랍니다. 아빠는 간호사인 엄마한테 심적으로 많이 의지를 했었고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키울 팔자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타고난 심성이 착하신 우리 엄마는 저를 키우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 후로 남동생을 둘을 더 낳으셨지만 저를 친자식처럼 애지중지하시며 키워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빠 몰래 낳아준 엄마가 저를 만나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낳아준 엄마가 제 엄마에게 고마워했어요. 그때마다 엄마가 그랬어요. 철룡인데 어떻게 져버리겠어요. 억지로 막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어린아기를 떼어놓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이해합니다. 우리 신혜에게 낳아준 엄마가 있다는 것을 감추진 않을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에는 낳아준 엄마에게 이모라고 불렀어요. 그런 후에 제가 뭔가를 이해를 할 나이가 되었을 쯤에 낳아준 친엄마란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친엄마는 미국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저를 보기 위해서 자주 오시곤 했었는데 아예 한국으로 들어와 사시게 되었어요.
나중에서 알게 되었지만 할아버지 성화에 못 이겨서 미국에 갔던 엄마가 거기서 만난 유학생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한국에 딸이 있다는 말을 꺼내게 되자 사기 결혼이라며 이혼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랬어도 별로 슬프지 않았대요. 한국에 돌아가면 원 없이 저를 볼 수가 있었으니까요. 아빠도 제가 친엄마와 자주 만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셨지만 모른 척 해주셨습니다. 엄마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잘 해주신 덕이었어요. 표기상 낳아준 엄마를 친엄마로 칭할게요. 엄마가 저와 친엄마와의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친엄마는 그렇게 해준 엄마에게 늘 감사의 표시를 하곤 했습니다. 그 덕에 저는 자연스럽게 두 엄마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엄마는 제가 친엄마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을 하셨고 방학 때마다 친엄마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수일 동안 시간을 보내고 와도 질투도 하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괜찮아? 내가 성북동 엄마랑 놀다가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 모녀 사이에 지내다 오는 건데 내가 뭘 어쩌냐? 너를 낳아준 엄마잖아. 별소리도 안 해. 그렇게 쿨한 엄마가 어떨 때에는 섭섭하기도 했어요. 내 배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요. 저는 여전히 저를 키워준 우리 엄마의 품속이 더 따뜻했습니다. 진짜 내 엄마 같았거든요. 성북동에 사는 친엄마는 뭔지 모르지만 거리감이 있었어요. 친엄마는 항상 제 눈치를 살피기 바빴고 뭘 해줘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만날 때마다 용돈도 수북하게 주시고 백화점 쇼핑에 별별 것을 다 사주시곤 했어도 늘 제게 못해줘서 미안한 사람처럼 그러셨어요. 성북동 엄마도 아신 거죠. 제가 키워준 엄마를 친엄마처럼 잘 따른다는 것을요. 아무리 돈으로 처바르고 잘해준다 한들 함께 사는 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외삼촌들도 검사에다 의사에다 쟁쟁하신 분들이셨어요. 성북동 엄마는 그 눈높이에 저를 맞추고 싶으셨는지 제게 유학을 권했습니다. 내가 네 뒷바라지는 충분히 해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라. 네 외사촌들도 다들 유학을 갔어. 엄마한테 너 위에 자식이 누가 있니? 엄마가 돈 벌어서 어디다 쓰겠어. 그러니까 나랑 함께 유학을 가는 게 어떠니?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친엄마와 함께 유학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친엄마와 함께 있으면 딴 세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왠지 아빠 엄마를 배신을 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동생들 얼굴도 아른거렸고요.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나를 곱게 키워준 엄마를 버리라는 말이에요? 이럴 거였으면 애초에 저를 버리지 말았어야죠. 안 그래요? 그 말에 마음이 다치셨는지 우시면서 그랬어요. 네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 날 이렇게 만든 사람은 네 아빠다. 그때 나를 그렇게 쉽게 버리지만 않았어도 내가 너랑 이렇게 떨어져 살진 않았을 거다. 그 소리는 이제 그만하세요. 저를 버리고 떠난 건 엄마인데 누굴 탓해요? 다행히 지금 엄마도 좋은 분이니까 그 엄마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그 후로도 성북동 엄마가 몇 번이고 유학을 함께 가자고 하셨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제게 그러셨어요. 신혜야, 나는 괜찮아. 네 인생이 중요한 거지. 내가 너를 내 배가 아파서 낳진 않았어도 네 동생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너를 키워주는 걸 알아준 네가 너무 고맙다. 그래서 말인데 네 엄마를 따라가. 엄마, 왜 그래? 엄마한테는 딸이 나 하나뿐이잖아. 네가 네 엄마한테 따라가더라도 넌 내 딸이야. 변함은 없어. 네가 더 잘 되는 게 더 중요해. 네 아빠랑 오래도록 함께 살았으니까 네 엄마하고도 살아야 공평하지. 더군다나 유학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잖아. 너는 머리도 좋고 공부 욕심도 많은 애인데 거기서 네 엄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잘 살아. 엄마의 그 말이 섭섭하긴 했지만 아빠도 저를 부르시더니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만 네가 아빠한테 있어봤자 아빠도 버겁다. 네 동생들 대학 학비도 만만찮게 들어서 너한테 풍족하게 못해주니까 너라도 네 엄마한테 가서 살아라. 저도 사실 부자인 엄마한테 가고 싶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돈도 많은 데다가 돈 쓸 때랑은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선뜻 엄마와 남동생들을 떠나서 살 생각은 들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었는데 성북동 엄마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외할아버지가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너를 꼭 보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괜찮겠니? 네. 그렇게 해서 임종 직전에 있는 외할아버지를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었어요. 외삼촌들이랑 사촌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성북동 엄마가 제 손을 외할아버지 손에 쥐어주면서 그랬어요. 아버지, 시내가 왔어요. 그러자 힘없이 눈을 뜨시더니 제게 힘겹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잘 왔다. 네 엄마를 부탁한다. 내가 죽으면 네 엄마는 네가 보살펴야 돼. 내가 미안했다. 그 후 며칠 있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외할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사촌들과 친척들도 알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아빠 집에 있는 시간보다 성북동 엄마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성북동에 있는 엄마 집에서 살면서 유학 준비를 하게 되었고 고대 유학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도 틈만 나면 양쪽 집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엄마랑 동생들이 보고 싶었으니까요. 미국에 가서도 자주 연락을 했어요. 성북동 엄마와도 한결 더 가까워졌고 외삼촌들과 외할머니의 사랑도 많이 받게 되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긴 유학 생활을 끝마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엄마와 동생들을 만나는 것도 기쁘기는 했지만 예전만 하지는 않았어요. 아빠는 오히려 더 어색해진 느낌이었고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성북동 엄마와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이미 친엄마와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키워준 엄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그대로였어요. 엄마가 보고 싶으면 언제나 바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검사했던 외삼촌의 소개로 새로 부임한 축자 검사를 서기를 받게 되었어요. 집안도 좋고 인물도 훤칠한 신입 검사라서 외삼촌이 제 짝으로 눈여겨보셨다고 했습니다. 둘이 서로 마음이 맞아서 좋아하다 보니까 어른들도 다들 반가워하셔서 결혼말이 일찍부터 오고 갔어요. 드디어 상견례를 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요. 갑자기 제가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외삼촌의 소개로 인해 인연을 맺게 된 예비사위인 제 남자친구는 당연히 성북동 엄마를 장모님으로 부르고 있었고 키워주신 엄마와 아빠에게도 인사를 드리긴 했지만 상견례에 어느 어머니가 나오셔야 하는지 말입니다. 외삼촌은 아빠 대신으로 상견례에 참석을 하시겠다며 벌써부터 그러시고 예비시댁 쪽에서도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지라 당연히 성북동 엄마가 예비 사돈이라고 여기고 계셨거든요. 호족상으로 따지자면 아니잖아요. 저는 아빠와 키워주신 엄마의 자식인데 말입니다. 저는 당연히 아빠와 키워주신 엄마가 상견례에 나와야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미 예비시댁 쪽에서는 외할머니와 외삼촌 그리고 성북동 엄마를 예비 사돈으로 여기고 있어서 참 애매했습니다. 외삼촌은 강경했어요. 성북동 엄마와 외삼촌이 결혼식 훈주석에 앉으시겠다며 아빠와 키워주신 엄마를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에 빠지자 예비신랑인 제 남자친구가 흔쾌히 정답을 말해줬어요. 뭘 고민해? 상견례를 꼭 한 번만 하란 법이 있는 건 아니지 않나? 2번 하면 되는 거지. 그래도 어머니랑 아버님이 허락을 하실까? 우리가 어른들 눈치를 볼 때야. 형편이 그러게 되면 그렇게 하는 거지. 이해를 못하실 분이 아니니까 걱정 마. 그럼 결혼식에는? 결혼은 축하를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낳아주신 어머니와 키워주신 어머니가 사이가 좋으시잖아. 2분이 잘 의논을 해서 결혼식 준비를 하면 되고 장인어른도 당연히 참석을 하셔야지. 안 그래? 양가 사돈끼리 촛불은 누가 켜야지? 2분이 사이좋게 가위바위보를 하면 되지. 참 쉽게도 말했어요. 머리 아프게 뭘 그렇게 고민해. 널 지금까지 잘 키워주신 분은 면목동에 사시는 장모님이시잖아.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우선이지. 그렇다고 해서 성북동 장모님을 모른 채 한다는 건 아니고 감사하잖아. 친자식도 잘 키우기 힘든데 이렇게 훌륭히 키워주셨으니 말이야. 안 그래? 그래, 맞는 말이야. 내가 복이 많아서 장모님이 2분이시니까 사랑도 2배로 더 많이 받고 얼마나 좋아.
결혼식 혼주석에는 키워주신 우리 장모님이 장인어른이라 나란히 앉으셔야지. 선북동 장모님이 이해를 하실 거야. 애써서 키워놨더니 친모에게 가버렸다고 속상할 판에 결혼식 때까지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 그건 도리가 아니지. 안 그래? 남자친구의 말이 100번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넌지시 제 생각을 선북동 엄마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상견례도 번거롭게 2번을 할 필요가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이것 또한 아니다 싶었습니다. 엄마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죄인이냐 뒷전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요? 네 외삼촌이 안 된다고 하지만 네가 내 자식이지 외삼촌 자식이냐? 상견례를 2번이나 하는 꼴은 본 적이 없다. 결혼식 준비는 면목동에 있는 네 엄마랑 잘 상의해서 할 테니까 걱정 말어. 그래서 제가 엄마의 손을 잡고 그랬습니다. 엄마도 내 엄마예요. 상견례도 참석을 하시고 내 결혼식에도 내 엄마로서 혼주석에 앉아주세요. 외삼촌은 나란히 참석을 하시면 되세요. 혼주석에 2자리를 더 놓는다고 해서 이상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마다하셨어요. 좋은 자리에서 흉하긴 뭐하러 그래. 난 괜찮다. 제가 안 괜찮아요. 요새는 상견례든 결혼식이든 신개념으로 진화해 가는 건데 뭐 어때요? 그렇게 하세요. 그게 맞아요. 나를 낳아준 엄마와 키워준 엄마가 내 상견례와 결혼식에 참석지 않으면 난 그딴 결혼식은 하지 않을래요. 아셨죠? 면목도 엄마에게도 제 생각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래, 사돈들한테 이상하게 비춰지지 않는다면야 나는 괜찮다. 어차피 엄마가 둘이란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하시는데 네 아빠도 네 엄마와 자식을 나눠 가졌으니 어색해도 할 도리는 해야지. 그렇게 해서 결혼식 준비가 착착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상견례 전이긴 한데요. 괜찮겠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의 시어머니는 돈을 모을 줄은 알아도 쓸 줄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받는 고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도 수면 내시경 검사비 2만 원이 아까워서 맨정신을 휘멀거는 약을 먹어가며 목구멍을 통해 호스를 위까지 들이밀며 생 고통을 참아가며 위검사를 받는 분이셨어요. 본인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 시누이도 아버님도 제 남편도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세뇌를 시키고 교육을 시켰는지 고통스럽고 싫으면서도 그렇게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매번 그런 식의 검사를 받아온 모양이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괜찮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믿고서 위검진을 받던 시누이나 남편은 그 뒤로는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고 수면 내시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님과 시어머니는 그 검진을 고수하고 있었고요.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의지 한국인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그만한 돈도 없어서 수면 내시경도 못 받을 처지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시누의 남편에게 얼마나 세뇌 교육을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돈 쓰는 것을 죄악시했어요. 반찬이 3가지 이상이 올라온 적이 없었고 김치 한 조각이라도 찢어서 아끼고 먹곤 했다네요. 한 달에 반찬값이 8만 원이었으니 말 다 한 거죠. 누가 밥 시간에 집에 오는 것도 싫어했대요. 밥값과 반찬값이 나가니까요. 아파트 관리비가 아까워서 싸디싼 상가주택으로 이사를 왔다는데요. 전기세도 상업용으로 끌어다 쓰는 거라 일반 가정집에 비해서 엄청 저렴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에는 통풍이 잘 안 되고 쪄 죽는데도 에어컨은 그저 폼으로 달고 살았고 겨울에는 웬만하면 보일러를 틀지 않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오래되고 허름해서 산맛을 산 상가 건물이라서 우풍이 심해서 겨울에는 유독 추웠대요. 그런데도 밤에 잠을 잘 때만 비좁은 거실에만 보일러를 살짝 돌려서 네 식구가 각자 방을 따로 둔 채로 거실에서 두꺼운 이불을 함께 덮고 자곤 했다더라고요. 물론 그런 덕분에 먹고 산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헌금 500원, 1000원을 주어주면서 꼭 그러셨대요. 어린 예배가 일찍 끝나도 기다렸다가 꼭 교회에서 준 점심을 먹고 와야 한다. 딴 데로 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나랑 네 아빠랑 함께 교회에서 밥 먹어야 해. 알았어? 늘 그렇게 살아온 터라서 다른 집들도 다들 그렇게 사는 줄로만 알았고 심지어 잘 사는 집인 줄 착각하고 살았답니다. 늘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들 흉을 보면서 자주 그런 말을 하셨대요. 아이고 결혼식장에 가서 보니까
네 삼촌이 불쌍하더라. 얼마나 돈이 없으면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 얇은 옷을 입고 왔을까. 짠해서 못 보겠더라. 네 할머니도 참 안 됐더라. 젊어서 돈이 많으면 뭐하냐. 그렇게 돈 무서운 줄도 모르고 덤벙덤벙 물 쓰듯이 쓰고 사시더니 이젠 산 송장 취급을 받지 뭐냐. 자식들도 돈 없는 노인네를 쳐다보기는 한다냐. 그러게 있을 때 나한테 잘했으면 내가 모른 척 하겠어?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네 큰엄마한테만 다 퍼주더니 자업자득이지. 그래도 시부모님이 복이 있었는지 신우야 남편은 순하디 순하게 말을 잘 듣는 자식이었습니다. 학습지 비용이 비싸다고 해서 몇 달 하다가 그만두고 학원도 몇 달을 하다가 그만두고 다 돈 때문이었다네요. 서울대 수석 입학한 애들도 다들 학원을 안 다니고도 학교 공부만으로도 충분했다고 하시면서요. 뭐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학원이나 수영장 몇 달 보내는 것도 남들에게 보내봤다는 말만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쌤은 무지하게 많아서 큰이모가 500만 원대 돌침대를 샀다고 하니까 전기세가 아까워서 쓰지도 않을 거면서 사놓기만 했었고 반신욕기도 남들에게 자랑을 하기 위해서 사놓았으면서 전기세가 아까웠으니 남편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대요. 자존심은 또 무척 강해서 남들에게 돈 없는 티를 내고 싶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시부모님 스스로가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데요. 아버님이 새 차를 사셨을 때에는 동네방네 소문을 내며 자랑을 하시면서 세상에 제일 부자인 양 하시더래요. 삼촌이랑 막내 이모가 중고차를 몰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짠하다는 둥, 잠 안 됐다는 둥, 불쌍하다며 측은해 했다네요. 동종업계 사람들과 계비로 떠났던 딱 한 번의 홍콩 여행을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치 늘상 해외여행을 다녀본 사람처럼 굴었고 자기처럼 알부자는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돈을 쓰지는 않는다고 했답니다. 원래 돈 있는 사람들은 여행을 잘 안 다니고 돈도 헤프게 안 쓰는 법이야. 돈도 없는 것들이 더 잘 쓰는 법이지. 없으니까 있는 티를 내려고 말이야. 이모님들과 고모님들이 해외여행을 갔다거나 할라치면 늘상 욕해대기 바쁘셨습니다. 꼭 없는 것들은 돈 쓰는 티를 내고 살더라. 정작 돈이 아까워서 가족여행을 한 번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재미나게 사는 것을 두고 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화목하게 여행을 간 기억은 하나도 없다네요. 그래서 남편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국가유광조라서 남편은 대학비도 무료로 다녔고 한 달에 용돈 10만 원을 받았으면서도 돈 쓰게 된다며 동아리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 돈 10만 원도 쪼개 쓰라며 인강비에 보태라고 간섭을 했답니다. 주구장창 공부만 하게 했으니 그 덕에 친구는 하나도 없어도 취업은 잘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돈 먹는 하마인 스펙 쌓기를 할 필요도 없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대학교에 입학을 하자마자 시작했으니까요. 국가유공자라서 톨게이트 요금도 무료고 각종 교통요금도 할인도 받는다고 하던데 제주 여행을 다녀오시라고 제가 돈을 들였는데도 비행기 값이며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며 무서워서 펄펄 떨고 못 가시고 결국에 부산에 바다 구경만 며칠 하시고 오셨어요. 돈을 들여도 못 쓰시니까 더 이상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돈만 은행에 쌓아둘 줄만 아시는데요. 신우이 함께 부산 여행을 가서도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대판 싸우고 왔더라고요. 신우이가 철대로 함께 여행 가지 않는다면서 치를 떨더라고요. 남편이 취업을 하자마자 남편 월급도 싹 다 빼앗고 시어머니가 다 알아서 챙기셨대요. 아예 사회생활을 못하게 막으셨는데 남편이 이러다가 제명이 못 살 것 같아서 일부러 타지역 근무를 신청을 했는데도 쫓아와서 끈질기게 간섭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와 결혼을 빨리 서둘렀어요. 시어머니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요. 우여곡절 끝에 하게 된 결혼에 혼수 예단비를 충분히 들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남편 말에 의하면 아마도 시어머니가 시할머니한테는 한 푼도 건네지 않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도 남을 뿐이셨죠. 시할머니 옷 한 벌 해드리라고 했었는데 그냥 만 겁니다. 남편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잘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아들 돈도 자기 돈인 양 하면서 좌지우지하고 돈도 못 쓰게 간섭하는 것에 질린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시할머니에 대한 어린 시절의 좋은 추억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한테만 가면 맛있는 고기도 먹을 수가 있었고 과일이나 맛있는 과자도 배 터지게 먹을 수가 있어서 늘 할머니에 대한 사랑과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었대요. 고령이시라서 저희 결혼식에는 참석을 못하시긴 했어도 꼭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못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시할머니를 몹시도 싫어하셨거든요. 그러던지 말던지 시어머니와는 별개로 남편과 함께 시할머니 생신일에 뵈러 갔습니다. 일부러 시부모님께 연락을 하지 않고 다녀왔는데 다녀온 그날 저녁에 쌩 난리가 나버렸어요. 시할머니를 찾아뵙고 오느라 밤늦게 겨우 집에 도착한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그러셨어요. 누가 네 맘대로 할머니를 보러 가라고 했냐? 엄마, 왜 할머니를 뵈러 가는데 엄마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뭐? 네가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내가 얼마나 네 할머니를 싫어하는 줄 알면서 그래? 엄마가 할머니를 싫어한 거지. 제가 할머니를 싫어하진 않아요. 할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엄마한테 받은 사랑보다 할머니한테 받은 사랑이 더 커요. 할머니가 너무 많이 늙으셨던데 엄마도 이젠 할머니를 그만 미워하세요. 저희도 할 도리는 해야죠. 뭐시여? 내가 아무 이유도 없이 네 할머니를 미워하냐? 너도 알면서 그래. 제가 뭘 알아요. 할머니가 내 손에 쥐어준 돈도 엄마가 다 뺏어가서 써버리고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줘서 내가 배 터지게 잘 먹어도 그때마다 할머니 욕만 한 건 엄마였어. 엄마가 할머니처럼 나한테 해준 적이 있었어? 왜 죄 없는 할머니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세요? 남편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시어머니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장가를 가더니 싹 변해서 엄마 알기를 우습게 하네. 네 할머니가 엄마가 돈도 없는 집의 딸이라고 얼마나 무시한 줄이 알아? 뭐하러 50만 원씩이나 들였어? 그럴 돈 있으면 나를 줘야지. 엄마, 그런 소리 마세요. 엄마가 할머니께 잘했어 봐요. 할머니가 엄마를 미워하셨겠어요. 지금도 할머니께 돈 들였다고 난리잖아요. 그런 할머니가 엄마를 이뻐하시겠어요? 왜 엄마만 생각하세요? 뭐시여? 네 마누라 바꿔! 못 바꿔요. 내가 이제까지는 말 잘 듣는 아들로 살아줬는데요. 저도 엄마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왜 그렇게 사세요? 돈도 있으면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면 뭐해요? 이모들이랑 삼촌도 사촌들도 엄마를 다 멀리 하잖아요. 돈 좀 쓰고 사세요. 인색하게 굴지 마시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뒷목 잡고 쓰러진다며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너 바른 대로 말해봐. 춘심이가 네가 그러라고 시켰냐? 아무리 돈이 썩어 나가도 50만 원이 누구 강아지 이름이냐? 할머니가 돈이 쓸 데가 어디 있다고 돈을 그렇게나 많이 들였어. 춘심이한테 살림을 맡기면 안 되겠다. 차라리 내가 해야지. 엄마, 그런 소리를 계속 하실 거면 그냥 끊는 게 낫겠어요. 라고 하며 남편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더니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셔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인사도 좋고 인심을 써서 이쁨을 받는 것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집안 말아먹을 일 있냐? 네가 잘 사는 집이라서 그런 건데 내가 당분간 니들이 제대로 할 때까지 내가 나서야겠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지금 너희 집으로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장가를 갔다고 벌써부터 마누라 치마폭이 쌓여서 자기 엄마도 몰라보고 내가 너희들 집에서 당분간 살면서 살림도 가르쳐주고 경제권을 쥐면서 돈 관리하는 법도 가르쳐야겠다.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시며 끊으셨어요.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뼈 때리는 소리를 몇 마디를 했다고 완전히 열불이 나신 모양이었습니다. 오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어머니가 오셔서 경제권을 뺏어가시겠다고 했다고 하니까 남편이 완전히 화가 나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알아? 자기는 걱정하지 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싹 다 끊어버릴 테니까. 저는 심히 걱정이 되어서 남편에게 되물었습니다. 뭘 싹 다 끊겠다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된 이상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야지. 나는 우리 엄마보다 내 가정이 더 소중해. 그걸 아시게 될 거야. 그러더니 시어머니 연락을 차단해 버렸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리고 차단해버리시게 했습니다. 안 만나고 안 마주치는 게 상책이죠.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에 달려오겠다는 말에 며칠 동안 친구네 집 오피스텔을 빌려서 살았어요. 오래 굳은 의지를 보여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싹 다 끊었어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